도쿄의 밤하늘 아래 수십만의 인파가 외쳤습니다. 질서로 유명했던 나라가 지금은 분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때 세상을 선도하던 기술 대국이었지만 그 자부심은 이제 불안으로 변했습니다.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일본 정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마디, 한 나라의 이름만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 그 이름이 등장한 순간 세계의 시선이 동시에 한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도대체 그 나라가 무엇을 해낸 걸까요? 더도 말고 딱 5년, 한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강국이 탄생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저는 그 역사의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7일 도쿄 한복판. 엔화가 하루 만에 20% 폭락했고 도쿄 증권 거래소는 2번이나 거래를 멈췄습니다. 5개 은행이 파산 직전이었고 총리 지지율은 8%로 추락했죠. 일본 방산 최고 경영자가 카메라 앞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린 한국에 완벽하게 졌습니다. 그날 밤 말입니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나토에서 30년간 쌓아온 제 모든 지식이 한순간에 무너졌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공항 로비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엄청난 수의 드론이 하늘에서 완벽한 대형을 그리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환호했고 아이들이 박수쳤으며 전 세계에서 온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죠. 한 나라가 무기를 숨기지 않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말이죠. 저는 그 순간 전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살아 숨 쉬는 하나의 거대한 의지였습니다. 그 72시간 뒤 저는 깨달았죠. 세계는 이미 새로운 중심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모두가 과소평가했던 단 한 나라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이 패배를 인정하는 데 걸린 시간은 지금도 믿기지는 않지만 단 하루였습니다. 저는 도쿄에서 일본 방산 CEO가 눈물 흘리며 말하는 걸 들었죠. 모든 건 한국 때문입니다. 우린 한국을 너무 늦게 봤어요. 그날 밤 총리가 제게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호크 박사, 우린 끝났습니다. 저는 리처드 호크, 전직 나토 전략 분석관입니다. 54세, 영국 출신이죠. 저는 평생 전쟁터를 연구했고 무기를 분석했으며 국가의 흥망성쇠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도쿄에서 제가 본 건 예측을 넘어선 현실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6일 저는 일본 안보연구소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주제는 동북아 안보 질서의 미래였죠. 평범한 강연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도쿄는 언제나 안정적이었으니까요.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하며 통제된 나라. 그게 제가 아는 일본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경찰 병력이 평소의 3배는 됐죠. 고속도로 곳곳에 검문소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도쿄가 이상해요. 매일 시위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다음 날 오후 2시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강연장으로 가던 차가 멈췄습니다. 도로가 완전히 막혔죠. 운전기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위대가 거리를 점령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봤죠. 10만 명은 좋게 넘어 보이는 인파가 도쿄 중심가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함성이 없었죠. 구호는 있었지만 그건 외침이 아니라 낮게 깔리는 중얼거림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듯한 목소리였죠. 미군 철수. 독도는 우리 땅. 일본을 지켜라. 구호판들이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순간 멈췄죠. 미군 철수, 독도. 이 두 단어가 한 시위에서 동시에 나온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좌파 시위도 우파 시위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혼돈이었습니다. 경찰들이 완벽한 대여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전장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진짜 위험한 건 소리를 지르는 군중이 아니라 조용히 분노하는 군중이라는 걸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군중 대부분이 중년 남성들이었다는 겁니다.
20대 대학생들이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회사원들, 양복 차림의 중년들이 거리를 메우고 있었죠. 일본의 중산층이 거리로 나온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는 걸요. 강연은 취소됐습니다. 대신 긴급회의가 소집됐죠. 일본 방위성 고위 관료들, 자민당 의원들, 그리고 안보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한 의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3달 만에 엔화 가치가 20% 떨어졌습니다. 방위비 증액을 위한 세금 폭탄이 국민을 거리로 내몰았죠. 다른 관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믿음을 잃었어요. 우리 정부가, 우리 기술이, 우리 미래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때 한 방위성 국장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이 나라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을 침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일본의 균열을 느꼈습니다.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는 폭음이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30층 창가에 서서 도쿄의 야경을 바라봤죠.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선 뭔가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몰려들었죠. 한 기자가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호크 박사님, 일본의 방위산업 위기는 한국 때문 아닙니까? 저는 순간 멈췄습니다. 한국? 저는 그때까지 한국을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토에서 30년 제 분석 대상은 항상 미국, 러시아, 중국이었죠. 한국은 그저 지도 한쪽 구석의 작은 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자는 계속 물었습니다. K-디펜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K-디펜스.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K-디펜스.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밤새 자료를 뒤졌죠.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액, 계약 현황, 기술 수준. 숫자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폴란드의 K2 전차 1000대, 호주의 K9 자주포 300문, 이집트, 노르웨이, 루마니아. 계약 목록이 끝없이 이어졌죠. 이게 정말 가능한 숫자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요. 인천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일본 측은 만류했죠. 아직 강연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은 도쿄가 아니라 서울에 있었으니까요. 11월 9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입국장 바로 앞 광장에서 드론 시연이 펼쳐지고 있었죠. 수십 대의 드론이 하늘에서 완벽한 대형을 이루며 움직였습니다. 차세대 방공 드론 기술 시연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반 시민들이었죠. 아이들이 환호했고 부모들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군사기술이 공항 로비에서 시연되고 있다고요? 이건 서양에선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나토에서 30년, 저는 군사기술이 항상 장막 뒤에 숨겨져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 나라는 전쟁 기술을 숨기지 않았죠. 오히려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기사분이 물었죠.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영국에서 왔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을 연구하러 왔어요. 기사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K-디펜스요? 요즘 우리 자랑거리죠. 우리 아들도 그쪽 회사 다녀요. 저는 놀랐습니다. 택시기사가 방위산업을 자랑스럽게 말한다고요? 영국에서 군수업체는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달랐죠. 다음 날, 저는 경기도 한 공단의 방산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사전에 연락을 취했고 놀랍게도 그들은 흔쾌히 승낙했죠. 보안이 삼엄할 거라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개방적이었습니다.
공장 입구에서 저를 맞이한 건 30대로 보이는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죠. 호크 박사님 맞으시죠? 영광입니다. 박사님 논문 읽어봤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현장 엔지니어가 제 논문을 읽었다고요? 그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공장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K2 전차들이 생산 라인을 따라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10대가 넘었죠. 그리고 그 옆에선 K9 자주포가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튀고 기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속도였습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죠. 저기 보이는 전차는 어제 최종 검수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면 폴란드로 출고돼요. 저는 물었습니다. 주문부터 출고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30일이요. 30일.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에이브럼스 전차 한 대 만드는데 1년이 걸렸죠. 독일의 레오파르트는 더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30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엔지니어가 공장을 가리켰습니다. 우린 기다리지 않습니다. 부품 대기 없어요. 승인 지연 없어요. 문제 생기면 바로 해결합니다. 본사 허락 기다릴 시간에 우린 이미 다음 전차 만들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박사님, 우린 전쟁을 피하기 위해 무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빨라야 해요. 늦으면 사람이 죽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나토에서 30년 저는 무기를 상품으로 봤습니다. 수익성, 효율성, 전략적 가치. 숫자로만 계산했죠. 하지만 이 젊은 엔지니어는 무기를 생명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땀 흘리는 노동자들, 정밀하게 움직이는 로봇팔 쉼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이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죠. 오후 내내 저는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생산 속도, 품질 관리, 납기 준수율. 모든 지표가 나토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아니, 압도했죠. 저는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속도가 곧 전략이다. 해가 질 무렵 저는 공장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저 멀리 도시의 불빛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 내가 아는 아시아의 틀에 맞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홍대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연이었죠. 호텔 근처를 산책하다가 젊은이들로 붐비는 거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카페, 음악, 그리고 거대한 광고판들. 그중 하나가 제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K-드라마 포스터였습니다. 더 글로리 시즌2. 넷플릭스 전 세계 1위. 저는 그 광고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방위산업만이 아니구나. 이 나라는 문화로도 세계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일본인 관광객들이 그 포스터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죠. 20대로 보이는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일본어로 대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진짜 멋있어. 한국 드라마는 다르다니까. 진짜. 그 단어가 일본어 대화 속에 한국어로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놀랐죠. 언어가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류, K-팝, K-드라마. 숫자들이 쏟아졌죠. 넷플릭스 전 세계 상위 10개 콘텐츠 중 3개가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유튜브에서 K-팝 뮤직비디오는 수억 뷰를 기록했죠. 그리고 놀라운 건 일본이 한류 최대 소비국 중 하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분노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구나. 며칠 뒤 저는 서울 상암동에 있는 한 제작사를 방문했습니다. 넷플릭스와 협업 중인 드라마 제작 현장이었죠. 섭외는 놀랍게도 쉬웠습니다. 제가 국제 안보 전문가라고 밝히자 오히려 그쪽에서 환영했습니다. 문화가 안보와 연결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작사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촬영 현장에 들어섰습니다. 배우들이 리허설을 하고 스태프들이 분주히 움직였죠.
그런데 한쪽 회의실에서 이상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작가들과 일본 PD들이 함께 테이블에 앉아 대본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한일 합작 드라마 기획회의였죠. 저는 조용히 뒤에 앉아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일본 PD가 말했습니다. 한국 작가님들의 스토리텔링을 배우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차례입니다.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일본이 배운다고요? 한때 아시아 문화의 최강자였던 일본이 한국에게 배운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작가가 대답했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배웠어요. 함께 만들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올 거예요.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그 겸손 속에 자신감이 배어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그 한국 작가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녀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진실이요. 우리는 과거를 숨기지 않았어요. 독재, 민주화, 아픔, 상처. 그 모든 걸 드라마로 만들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은 과거를 봉인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는 현재에 갇혀 있죠. 하지만 우린 과거를 마주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야기는 미래로 뻗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일본은 과거를 숨겼고 한국은 과거를 이야기했다. 그 차이가 문화를 갈랐습니다. 저는 며칠간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K-팝 공연장, 드라마 촬영지, 한류 팬들이 모이는 카페. 그곳에서 저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브라질에서 온 대학생은 말했죠. K-드라마를 보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에서 온 직장인은 말했습니다. K-팝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집트에서 온 청년은 말했습니다. 한국은 희망이에요. 작은 나라도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증거죠.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운동이었죠. 한국은 드라마와 음악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췄죠. 데이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한강 다리 위로 불빛이 흐르고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총보다 강한 건 스토리다. 나토에서 30년 저는 무기만이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게 가르쳐줬죠. 진짜 강한 무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라고요. 저는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문화는 방어다. 그리고 그 밑에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감동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있다. 서울에서 일주일을 보낸 뒤 저는 도쿄로 돌아갔습니다. 국제안보 컨퍼런스가 예정돼 있었죠. 저는 제 경험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과 문화 전략에 대해서요. 솔직히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명확했으니까요. 하지만 발표장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일본 측 전문가들의 표정이 차갑더군요. 미국 싱크탱크 연구원들도 회의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죠. 한국의 수출 데이터, 생산 속도, 품질 지표,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는 있었지만 형식적이었죠. 질의응답 시간, 한 일본 방위 전문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호크 박사님,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성장은 일시적 호황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결국 버블은 터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데이터가 말해줍니다. 이건 버블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데이터는 조작될 수 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미국 측 분석가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한국은 운이 좋았을 뿐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기회를 만들어준 겁니다. 전쟁이 끝나면 한국도 끝입니다.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이 저를 압도했죠.
이건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심판이었습니다. 독일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품질에도 의문이 있습니다. 싸고 빠르다는 건 결국 품질이 떨어진다는 뜻 아닙니까?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들은 진실을 원하는 게 아니었죠. 이들은 한국의 실패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제 손이 떨렸죠.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본 게 맞는 걸까? 호텔방에서 저는 밤새 뉴스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서방 언론들이 한국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걸요. 한국 방산, 투명성 논란 K 디펜스, 과대 포장 의혹 한국의 성공은 덤핑 전략 때문.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증거는 약했지만 어조는 단호했죠. 저는 데이터로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제 내면에선 작은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속은 건가?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에서 문제가 터졌다는 겁니다. 공급망 병목 현상, 폴란드향 전차 납기 지연, 엔지니어들의 과로 논란. 한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죠. 저는 그 기사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완벽한 시스템은 없었구나.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적어도 한국 언론은 정직했으니까요. 문제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투명성의 증거였죠. 일주일 뒤 한국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봤죠. 한 방산 업체 대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송구합니다. 납기가 2주 지연됐습니다. 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겼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공장에서 땀 흘리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흔들렸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소리쳤죠. 그럼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대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붉어져 있었죠. 지킵니다. 반드시. 그때 한 젊은 남성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엔지니어였어요. 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현장 기술자입니다. 우린 지금 하루 16시간씩 일하고 있어요. 힘들죠?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젊은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우린 멈추지 않아요. 조금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드는 무기가 누군가의 아들을, 누군가의 아버지를 지킬 거예요. 그래서 멈출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죠. 제가 흔들린 이유는 그들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인간적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두려움을 고백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힘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티켓을 다시 예매했죠. 서울행. 이번엔 분석가로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목격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곁에서 직접 진실을 보기로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성공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11월 20일, 저는 다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공식 방문이 아니었죠.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언론이 보도한 위기가 정말인지 아니면 과장된 건지요. 택시를 타고 경기도 공단으로 향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공장들은 불이 꺼져 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공장 건물 전체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밤인데도 기계 소리가 울려 퍼졌죠. 저는 차에서 내려 공장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막았습니다. 예약하셨습니까? 저는 명함을 건넸죠. 리처드 호크입니다. 지난번 방문했던 나토 분석관이에요. 경비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말했죠. 들어가셔도 됩니다. 박 부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2시처럼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어요. 용접 불꽃이 튀고 포크레인이 부품을 나르고 엔지니어들이 도면을 펼쳐놓고 논의하고 있었죠. 박 부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지난번 만났던 그 젊은 엔지니어였어요. 하지만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박사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죠. 보시다시피 우린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야간 근무 중인 노동자들이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20대부터 50대까지 나이도 다양했죠. 언제까지 일합니까? 내일 아침까지요. 교대조가 들어올 때까지 계속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밤새 일한다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납기를 맞춰야 하니까요. 그때 갑자기 기계 하나가 멈췄습니다. 경고음이 울렸죠. 엔지니어 2명이 달려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부품 하나가 고장났더군요. 생산 라인이 멈춘 겁니다.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본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교체 부품 주문해야 해요. 하지만 다른 엔지니어가 고개를 저었죠. 시간 없어요. 직접 고칩시다. 직접이요? 승인도 안 받고요. 허락 기다릴 시간에 우린 해결합니다. 그들은 공구를 꺼냈습니다. 부품을 분해하고 문제를 찾아내고 수리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엔지니어가 버튼을 눌렀어요. 기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이파이브를 나눴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속도였죠. 박 부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우린 휴게실로 갔습니다. 자판기 커피를 뽑아 마셨죠. 창밖으론 공장이 보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납기 조금 늦어져도 이해해 줄 텐데요.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박사님, 우린 군인을 위해 만듭니다. 폴란드 군인, 호주 군인, 우리나라 군인. 그들은 우리 무기로 자기 나라를 지켜요. 우리 아버지도 군인이었어요. 우리 동생도 지금 군인이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우린 대충 만들 수 없어요. 늦출 수도 없고요.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에요. 이건 책임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물론 힘들죠. 집에도 못 가고 가족도 못 보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만드는 전차 한 대가 누군가의 아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 생각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였죠. 그들은 로봇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념으로 움직이는 인간들이었어요. 새벽 3시, 저는 공장 식당에 갔습니다. 야식 시간이었죠. 노동자들이 모여 김밥과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한 50대 남성이 제게 김밥을 건넸습니다. 드세요. 밤새 일하면 배고프거든요. 저는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눴죠. 여기서 얼마나 일하셨습니까? 20년 됐어요. 처음엔 작은 부품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전차를 만들고 있네요. 힘들지 않습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힘들죠. 근데 자랑스러워요.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가 세계로 나가잖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 그게 자랑입니다. 저는 그의 눈빛을 봤습니다. 피곤했지만 빛나고 있었어요. 새벽 5시 교대조가 들어왔습니다. 밤샘 근무조가 퇴근 준비를 했죠. 저는 박 부장과 함께 공장을 나왔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우린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도 하고 지연도 생기죠. 하지만 포기는 안 합니다.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죠. 한국의 힘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다. 일주일 뒤 세계의 시선이 서울로 모였습니다. 국제방위산업 박람회가 열린 겁니다. 70개국에서 관계자들이 모였죠.
저도 참석했습니다. 이번엔 관찰자로서요. 킨텍스 전시장은 거대했습니다. 각국의 무기들이 전시돼 있었죠. 미국의 F-35 모형,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하지만 가장 큰 부스는 한국이었습니다. K2 전차가 중앙에 우뚝 서 있었어요. K9 자주포, 천궁 방공 미사일, 그리고 신형 드론까지. 한국 방산의 모든 게 전시됐죠. 하지만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날은 실전 시험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신형 K2 전차의 사격 시험이었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는 공개 테스트였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가장 많이 왔더군요.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기대 반, 불안 반이었죠. 오후 2시 시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경기도 한 군사시설이었어요. 관람석이 마련돼 있었고 수백 명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K-디펜스의 진짜 실력을 보시게 될 겁니다. 신형 K2 전차의 이동 사격, 야간 사격, 그리고 정밀 타격을 시연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긴장했어요. 실패하면 모든 게 무너질 테니까요. 전차가 등장했습니다. 검은색 차체가 햇빛에 반짝였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 이동 중 사격. 전차가 시속 40km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포탄을 발사했죠. 3km 떨어진 표적을 맞춰야 했습니다. 쿵! 포성이 울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죠. 명중!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두 번째 시험. 야간 사격.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전차의 열화상 장비가 작동했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표적을 찾아야 했습니다. 10초, 20초. 시간이 흘렀습니다. 쿵. 다시 포성. 그리고 다시 명중. 관람객들이 환호했습니다. 세 번째 시험. 정밀 타격.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5km 떨어진 움직이는 표적을 맞춰야 했습니다. 전차가 멈췄습니다. 포신이 천천히 움직였죠. 조준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삐삐삐. 경고음이 울렸어요. 전차가 멈췄습니다. 통신 오류였죠. 관람석이 술렁였습니다. 일본 기자 한 명이 비웃었어요. 이게 K-디펜스입니까?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들이 당황했습니다. 무전기로 뭔가 지시하고 있었죠. 1분이 지났습니다. 전차는 여전히 멈춰 있었어요. 관람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실패구나. 역시 한국은 아직 멀었어. 조롱이 터져나왔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때 전차 해치가 열렸습니다. 한 젊은 군인이 뛰쳐나왔어요. 작업복 차림이었죠. 그는 전차 옆으로 달려가 통신 장비 패널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야? 젊은 군인이 공구를 꺼냈습니다. 직접 수리하기 시작했죠. 맨손으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요. 1분, 2분.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일본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이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요. 저는 그 젊은 군인을 응원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외쳤죠.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2분 30초가 지났습니다. 젊은 군인이 패널을 닫았습니다. 전차로 뛰어 올라갔죠. 해치가 닫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쿵! 포성이 울렸습니다. 명중! 전 세계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터졌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환호가 터져나왔어요.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 젊은 군인이 다시 해치를 열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었죠. 그가 관람석을 향해 격려했습니다. 관람석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다. 박람회 이후 세계가 뒤집혔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실시간으로 목격했죠. 다음 날 CNN 뉴스가 한국을 일면으로 다뤘습니다.
이분의 기적 마이너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것. 앵커가 말했어요.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가 2분 만에 복구한 장면이 냉전 이후 방위 산업의 개념을 바꿨습니다. BBC도 마찬가지였죠. 실패를 성공으로 마이너스 한국 방산의 진짜 힘. 제가 일하던 영국 언론까지 한국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일본이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일면. 우리는 무엇을 놓쳤는가? 마이너스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들. 아사히 신문 사설. 일본 방산의 위기, 그리고 한국의 교훈. 일본 정부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도 들렸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뒤 브뤼셀로 향했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특별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주제는 당연히 한국이었습니다. 브리핑룸에 70여 명이 모였습니다. 각국 국방 관계자들, 군사 전문가들, 그리고 언론인들이었죠.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화면에 한국 데이터를 띄웠어요. 수출액, 생산 속도, 품질 지표. 그리고 그 2분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30년간 나토에서 일했습니다. 무기를 숫자로 계산했죠. 하지만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진짜 힘은 숫자가 아니라 정신이라는 걸요. 화면을 바꿨습니다. 밤샘 근무하는 한국 노동자들의 사진이 나왔죠. 이들은 명령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해결합니다. 이게 한국의 속도입니다. 다시 화면을 바꿨습니다. 그 젊은 군인의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실패를 성공으로 바꿨죠. 이게 한국의 정신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술이 아닌 정신이 패권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브리핑룸이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죠. 회의가 끝나고 각국 대표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폴란드 국방 차관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추가로 500대를 더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핀란드 장군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국과 계약 협상 중입니다. 인도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우리나라에 이전받고 싶습니다. 한국으로 주문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브뤼셀 거리를 걸었습니다.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죠. 하지만 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역대 최고 기록 K 디펜스, 글로벌 5위 도약 세계가 한국을 주목한다.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기사는 일본 것이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 한국이 세계 방위 산업의 허브가 되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며 떠올렸습니다. 한 달 전 도쿄에서 본 그 분노의 거리를요. 침묵하던 일본인들을요. 그들의 분노는 한국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에 대한 실망이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세계의 지도는 한순간 기울었다. 2025년 1월, 저는 다시 도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도쿄는 달랐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죠. 11월에 그 분노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침묵이 도시를 덮고 있었어요. 저는 일본 안보연구소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2달 전 제가 강연했던 그곳이었죠. 연구소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많이 늙어 보였어요. 호크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우린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신문들이 놓여 있었죠. 모두 한국 관련 기사들이었습니다. 연구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린 졌습니다. 완전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포브스가 새로운 방산 순위를 발표했어요. 한국 6위, 일본 12위. 불과 5년 전만 해도 우리가 앞섰는데요. 그는 다른 신문을 가리켰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프리미엄이 됐습니다. 한때 우리 것이던 그 자리를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거리가 보였죠. 여전히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생기가 없어 보였어요. 호크 박사님. 연구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우리 잘못이 뭐였을까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과거를 붙잡으신 겁니다. 한국은 과거를 마주하고 미래로 나아갔지만 일본은 과거에 머물렀죠.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도쿄를 떠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방문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월의 추운 날씨였지만 공항은 활기찼죠. 각국에서 온 방산 관계자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경기도 그 공장을 찾았습니다. 박 부장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박사님, 또 오셨네요. 공장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하지만 2달 전과는 달랐죠. 여유가 생겼어요. 시스템이 안정됐습니다. 납기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박 부장이 웃었습니다. 네, 이제 여유 있어요. 직원들도 늘렸고 생산 라인도 확장했죠. 저는 공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한 50대 노동자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저 기억하세요? 지난번에 김밥 드렸던 사람이에요. 저는 기억났습니다. 물론이죠. 그때 감사했습니다. 그가 활짝 웃었습니다. 우리 공장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저희 손으로 만든 전차가 폴란드에서 러시아를 막고 있대요.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그의 눈빛을 봤습니다. 빛나고 있었어요. 저녁, 저는 서울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불빛이 강물에 반사돼 반짝였죠. 스마트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제 이메일로 각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모두 한국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내 마지막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죠. 2025년 1월 15일 서울. 나는 지난 3개월간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했다. 일본의 몰락과 한국의 부상. 하지만 이건 단순한 국가 간 경쟁이 아니었다. 이건 철학의 전환이었다. 한국은 내게 가르쳐줬다. 진짜 힘은 무기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라고. 완벽함이 아니라 회복력이라고. 나는 이제 숫자로 세계를 읽지 않는다. 사람으로 읽는다. 세계 질서 2025 중심 서울. 저는 펜을 내려놨습니다. 한강 건너편에 불빛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이었죠. 꿈꾸고 땀 흘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역사는 조용히 서울에서 다시 시작되었다.